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금요일이지만 저희가 특별 편성을 준비하면서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합니다. 석유 특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논쟁이 아직까지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빠질 수 없는 두 분이 있어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SOL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네. 해당 상임위 산자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SOE를 들어가셨었대요? 제가요, 저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업 자문 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기업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있었거든요. 르노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제가 이제 법무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글로벌 회사들 사이에서 제가 평판이 되게 괜찮았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스톡옵션 받고 잘 나가고 있을 때 SOL에서 그때 자사주와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SOL에서 여러 가지 회사 구조조정하고 막 할 때 이제 새로 이제 여러 임원들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거죠. 아, 결국은 산업 영역에서 굉장히 발군의 역할을 하셨던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셨네요.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상무보로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채용이 되고 발탁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상무로 승진을 했죠. 가서. 예. 네. 오늘날 이 석유 이슈까지도 네. 운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한 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현주 의원님한테 바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주하은 네. 기자 소개를 좀 늦게 아, 했습니다. 네, 주 기자 네, 미안합니다. 네. 예, 저희 시사인 주하은 기자인데요. 저희 최근에는 영일만 특종 기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하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세해서 유튜브까지 나오게 된 시사인 주한입니다. 네. 예, 브리핑에서 이제 출연자로 네. 예,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어떤 기사를 좀 특종으로 했는지도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클립으로 다시 보시는 분들한테는 낯서니까 알려주시겠어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드사이드라는 영국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한국의 광구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이곳이 가망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썼던 기사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 액트지오라는 이제 분석을 맡은 회사죠. 그 회사가 4년간 세금 체납 상태였다.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랑 입찰 계약을 맺은 시기와 겹쳐 있다. 이 두 가지 보도가 이제 아무래도 좀 대표적이었다. 그 기사가 주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예.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예, 아, 예, 맞습니다. 이현주 의원님도 인정하는 다시 주하은 한번 기자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덕분에 기사가 네. 많이 팔렸거든요. 예, 그 팩트 자체 힘이 굉장하다 보니까 네, 예. 굉장히 결정적일 때. 네. 그 기사가. 예. 주하은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큰 기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당시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그 석유공사는 내용을 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죠. 네네. 사실 저희도 이거 처음 있었어요. 발견했을 때 차마 믿지 못해서 이건 무조건 반론을 받고 쓰자 이렇게 네. 했었는데요. 네. 소유공사에서 저희가 전혀 이제 말한 적도 없는 사이트를 이제 제시하면서 여기서 보고 쓴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증거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증거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그거 아닌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좀 쓴 것도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또 수상소문 같은 모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한 기자의 기사가 뭐 전국을 워낙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네. 이 정도의 사업에 들어가는 회사가 세금을 안 냈다라고 하는 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실 석유공사의 해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예. 그래서 뭐,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뭐 영업행위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외 법인이기 변명을 때문에 관련된 규정에는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회계사의 실수로 이제 또 체납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 헛소리죠. 네. 헛소리죠. 네. 그래서 회사에 계셔봤었으니까 네, 아마 더 잘하실 것 말도 안 같아요. 되는 얘기죠.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1년이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영업세잖아, 영업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텍스인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체납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데 엄청난 이제 그 불이익을 보죠. 이 신용의 문제가 생기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이 우리 신용 사회에서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건데 어쨌든 그런 바보 같은 변명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사과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 100분 토론 나와서 토론하시는 거 봤는데 네. 과태료 안 냈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네. 상대편 이제 주자였던 호준석 전 대변인이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주한 기자한테 그럼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빛난 취재이긴 하지만 기자가 일주일 취재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부기관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사실 인터넷에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세금 체납을 일부 했다라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기록 정도는 남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석유공사 처음 반론할 때 제시했던 사이트가 그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진짜 소스를 찾으려면 텍사스 국무장관실 그것도 온라인 웹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찾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용은 $1 드는데요. 사실 사이트 자체가 좀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인에게는 조금 익숙지 않은 UI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나. 하지만 주한 기자에게는 익숙한 구조였습니까? 하나 저도 익숙지 않아서 꽤 사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 한 이틀 되긴 했었지만 이 원본 서류를 찾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모든 버튼 다 클릭해보면 결국에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든 버튼 클릭해보자. 결심하고 찾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시간만 석유공사가 들였더라도 2시간만 들였으면 2시간만 들였으면 사실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으로까지 사람들의 어떤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레오 이제 고문이 관련된 의혹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그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주가도 폭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전에 보면 약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기자회견 후에 보니까 뭐 이렇게 탄화수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 그리고 특별하게 뭐 결국에는 시추해봐야 안다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 특별하게 확실한 건 없는 거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들떴던 마음들이 이제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이제 결과는 보면 확실한 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 이렇게 들떠가지고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레오 그 고문이 없는 사실을 뭐 약간 이렇게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는 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없는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자회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매장 가능성에 불과한 거죠. 석유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고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파봐야 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탄화수소라는 것이 어쨌든 석유나 가스의 성분인데 그 성분 자체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도 시추해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고요. 20%의 성공 확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20%의 근거나 정확한 어떤 산출 어떤 근거
이 방식 이런 것도 전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오히려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 누구보다 아브레우 박사 그리고 고문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주하원 기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재하면 할수록 이제 의문이 쌓이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걸 생방송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창 이 생방송을 할 때 관련한 의혹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중이라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고 나중에 봤는데요. 솔직한 인상은 그렇다고 하니 뭐 안 믿을 도리가 없다. 뭐 이 말밖에 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산자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검증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검증을 못 하니까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듣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첫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해서 전부 다 보도가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2월 10일 날 이제 2차관이 최남호 2차관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정정을 했거든요. 그게 번역 통역을 해주신 분의 오류였다. 그러니까 이번 대왕고래에서 탄화수소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전에 해본 곳들에서 탄화수소가 나오지 않은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시추를 해봐야 안다. 그것도 결국에 시추를 안 해봤기 때문에 탄화수소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도 모른다 이 말인데요. 사실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중요한 정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통역 실수를 했다? 이거 진짜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게다가 그걸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에 걸려 이후에 사실 그러면 그걸 잡은 거 아닌가? 바로 잡은 거 아닌가요? 네, 금요일 오전에 인터뷰를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했으니까 물론 주말이 있긴 했겠지만 그 사이에도 할 반박은 또 다 했거든요. 그런 정정이 좀 늦었던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한 기자 그 보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보면 4년간 이제 그 기본적인 영업세 또 체납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두드러지는 활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 그런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결국은 작년쯤 해가지고 이제 이 체납되었던 세금을 갚았다, 그죠?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러한 이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기지개를 펴는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2월 사이에 입찰이 있었고, 올해 2월에 계약이 있었고, 올해 2월부터 이 계약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수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약 내용에 이제 석유공사가 올린 그 계약에 대한 기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액트지오하고 석유공사가 계약한 게 올해 2월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올해 2월 정도에 그 계약금이 건너갔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죠. 아니면 계약이 체결이 됐을 거니까 계약금이 건너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된 계약에서 어쨌든 계약 금액이 총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적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석유공사와의 거래를 담보를 해가지고 비로소 그 체납된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석유공사하고의 거래 덕분에 구제된 거죠. 체납이. 네. 뭐 그게 석유공사는 대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대납했다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 덕분에 이 계약금 가지고 냈든 이 계약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냈든 그렇게 해서 구제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대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죠. 제가 정확히 한번 다시 이제 일자와 액수를 짚어드리면 먼저
이제 23년도 2월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한국석유공 작년에 네네. 제가 작년 연수가 2월에 조금 이루어졌고 헷갈렸네요. 네네. 네. 올해가 아니라 그다음에 올해 작년. 5월에 네. 이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브레오 박사가 체납한 세금은 약 227만 원 정도, 1,650불 정도 되고요. 액트지오가 받은 액수는 실제 집행액을 이제 석유공사 직접 밝혔는데요, 129만 불 정도입니다. 네. 그럼 주한 기자는 아브리오 박사를 만나게 되면 뭘 좀 꼭 물어보고 싶으세요? 약간 벅차서 뭘 먼저 물어봐야 될지 싶긴 한데 저는 진짜 사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뭐 정말 이게 유망한 거냐, 진짜 가능성 있냐 이 부분은 말씀하셔도 제가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4년간 도대체 왜 안 냈냐, 실수로 냈다고 안 냈다고 보기엔 정말 어려운데 이 부분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예. 제 짐작컨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엑스모빌에서 일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떤 정도의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일을 했다고 하니까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고는 나와가지고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이제 좀 지내다가 사실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석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 유동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는 이동을 잘 안 하니까 비행기도 잘 안 뜨고 자동차도 잘 안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석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황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해보려고 액트지오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있었다. 그래서 세금도 채 못 내고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그냥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체납 상태로 이렇게 팽개쳐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그냥 뭐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몇 개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 측에서 찾아왔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이겠죠. 보도가 몇 개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석유공사 측에서 찾아온 거죠. 아브레오 고문한테.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떠냐 이러니까 이분이 첫눈에 알아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찰 참가하겠느냐 하니까 뭐 하겠느냐라기보다는 입찰 참가를 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공사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 만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좀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만만하게 같이 이렇게 좀 설득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퇴직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쁘게 얘기한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컨설턴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1인 회사 내지는 퇴직한 뭐 좀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을 좀 찾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석유공사 눈에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석유공사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참여가 권유가 됐다. 그런 거 아닐까. 네. 네. 산자위가 열리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꼬치꼬치 캐물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보다는 결국 주어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석유공사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래 왜 석유공사가 이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이제 그 직전에 작년이죠. 그죠.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한 거예요. 그 기사를 썼습니다. 네. 조한 기자가.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사실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석유공사는 합작을 했기 때문에 철수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합작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되게 잘 나가고 유망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이 사업을 갖다 포함해서 합병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업 가치를 포함시켜서 같이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이 가격을 포함시켰겠죠. 그죠? 그래야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빼고 합병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걸 빼고 합병을 했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게 가치가 있으면 이 가격을 평가해서 이걸 쳤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걸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자신들은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빼고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망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철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석유공사 입장에서 난감해진 거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자본 잠식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던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되는 엎어야 거죠. 된다. 네. 예. 그러면 석유공사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석유공사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 오일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석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존속 문제가 계속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석유공사 계속 놔둘 거야? 야, 석유공사, 광물공사라든가 이런 데랑 합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석탄공사는 해체됐거든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끝없이 사업을 벌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우드사이드는 나갔다. 네, 예. 그럼 너무 힘든 상황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파트너 찾는데 파트너 안 찾아지지. 더군다나 우드사이드가 가망 없다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면 자본잠식 상태니까 출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출자를 어떻게 받을 거야?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굴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성이 높다 예. 이런 말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유망 구조 7군데를 새로 찾았다. 뭐 이런 뭐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관건은 뭐냐? 진짜 새로운 구조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없는데 과장된 것인지.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유망 구조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유망 구조가 실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네. 이따가 해보고 우드사이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우드사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왜 나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석유공사 해명이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주한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드사이드가 자기네들도 주주에게 어떤 사업을 벌일 거면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 설명하는 사업 보고서가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인데 거기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업을 합병할 때 자기 몸값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몸값을 키울 수 있는 걸 버린다는 건 사실상 좀 말이 안 상식적으로 맞지 되죠. 않고요. 이번 방송 제가 직전에 사실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함께 이제 우드사이드가 버린 광구들이 있어요. 탈출한 광구들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캐나다, 미얀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으니까 이 광구들에서는 도대체 왜 철수를 했느냐 공식적인 입장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 미얀마는 간단합니다.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인권 이슈 때문에 이제 거기서 철수를 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주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쉐브론 이제 세계적인 석유 회사죠. 쉐브론이랑 50대 50으로 지분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가면서 쉐브론도 여기를 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합병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이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우드사이드의 공식 공식 발언을 한 거에 따르면 심해 프로젝트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개발에 중대한 챌린지, 즉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제외한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유비추를 해봤을 때 한국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철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의 판단과 그런데 지금 이제 액트지오의 판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사업적인 규모, 그 회사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자료를 좀 내놔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방이 결국은 아브레오 박사가 어떻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게 답답한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료를 좀 비공개로 바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영업 비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검증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브레오 그 고문이 검증한 보고서를 다시 또 검증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검증한 전문가들조차도 알고 보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아브레오 고문과 논문 공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검증은 저는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뭐 검증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가 그러면 검증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7개의 유망 구조를 새로이 찾았다라는 게 진짜 맞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드사이드가 했던 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한 거에 불과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시 탐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드사이드가 한 자료를 석유공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재분석한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법이 없는 이상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유망 구조가 새롭게 도출됐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드사이드하고 할 때는 석유공사가 그 보도에 보면요. 성공 확률이 10%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전에 보도를 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 확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업적 성공 확률이 아니고요.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1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레오 고문은 뭐라고 했냐면 성공 확률이 20%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석유가 발견될 확률 20%예요. 근데 왜 갑자기 어쨌든 10%에서 20%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대충 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20%로 2배로 뛰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도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2배로 뛰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따져 물으시겠다. 네, 예. 그것도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정부가 이제 정부가 출석을 할 경우에는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드사이드의 자료가 대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은 강하게 들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에는 자체적인 탐사 자료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료도 액트지오한테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드사이드가 최종적으로 이 계약에서 탈출한 거 그러니까 철수한 게 2023년도 1월이거든요. 그리고 액트지오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23년도 2월입니다. 사실 한 달 정도의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물론 자료를 전혀 모으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15년간 이 탐사 사업을 벌여온 우드사이드가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가 추가로. 과연 있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왜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는가에 대한 석유공사의 대답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우드사이드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우드사이드가 정말 한국 보도를 보면 네, 굉장히 그래서 명예훼손을 금지 삼을 수도 그게 있겠네요. 되게 재밌는 예. 지점인데요.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드사이드의 그 담당자들은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우드사이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인지 인터뷰인지가 나왔어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우드사이드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탐사를 다 했고 3D 탐사까지 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설명하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처음에는 마치 우드사이드는 3D 탐사를 안 했는데 그죠? 아브레우 박사가 3D 탐사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망 구조가 도출되었다라는 식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석유공사가. 그래서 마치 그 사이에 3D 탐사 기법이 안 나왔는데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3D 탐사 기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발견 못했던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라고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그러면 그동안 15년 동안 했는데 그 3D 탐사 기법이 우드사이드에는 없었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드사이드의 그 담당자들은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면 이게 우드사이드도 나중에 자기 주주들한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드사이드에서 동아일보에다가 그 자료를 제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자신들이 3D 탐사도 다 했고 그래서 그 3D 탐사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왔었다. 그래서 그 탐사 자료도 다 석유공사에 넘겼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드사이드가 3D 탐사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드사이드가 2014년부터 했고요. 2017년에 다시 이 계약을 하고 탐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3D 물리 탐사를 했다고 네. 이거는 심지어 석유공사가 스스로 2019년도에 보도자료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막 하다가 또 들키고 막 하는 거죠. 눈 밝은 기자들한테 들키고 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한테 들키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은 석유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트집 잡느냐 심지어는 과학의 영역을 정치화시키고 있는 게 야당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석유가 누가 석유가 나오면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그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갖다 곡해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출자해가지고 투자해서 할 거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돈 쓰면 된다. 자기 돈 쓸 거면 알아서 하세요. 예, 국민의 혈세를 쓰면 아니, 안 된다. 예. 개인이 쓸 때 조심해야 된다. 안 되는 건 또는 아니고요. 민간 예. 회사가 할 거면 예. 얼마나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유공사가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시추하는 거 한 시추공에 1,000억 이상 드는 거고 5개 이상 하게 되면 지금 최소 제가 볼 때 1조 가까이 들고 많으면 1조 이상 들고 시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추해서 만약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석유가 발견이 조금만 되더라도 그러면 어떨 거예요. 석유는 사실 조금밖에 발견이 안 됐지만 이걸 그러면 거기서 야 석유 조금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덮자라고 할 겁니까? 분명히 이게요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파보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상업성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완전히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거라서 앞으로 수조가 충분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출자를 해야 되고 정부가 융자를 해야 되고 융자도 정부가 그러니까 석유공사 융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경우에 정부가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보증 서는 돈, 출자하는 돈 누구 돈이냐? 국민이 혈세를 박아야 되는데 그 돈은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째 석유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둘째, 이게 훨씬 높잖아요. 80% 이상 되는 거예요. 저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석유가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을 가능성.
얼마나 높습니까? 이 모든 리스크를 누가 지냐? 우리 국민들이 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댓글창에 세금 안 낸 회사에 세금 주는 한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말씀처럼 리스크 있는 사업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뛰어드는 게 괜찮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료 이야기를 아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대부분 자료가 그럼 주한 기자 비공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 비공개 상태이고요. 영업 기밀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혹시 나중에 이게 실제로 석유가 나와서 해외랑 입찰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정보를 많이 주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위 의원께서도 계시지만 분명히 세금을 써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무턱대고 돈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결국에 국회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게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와 경영의 영역이고 사리 분별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시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커지게 된 게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이 사안으로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네. 또 2주 만에 나온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또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요. 지금 이 문제가 산유국의 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혈세를 어디에다가 쓸 거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석유 개발 사업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쓸 거냐 말 거냐. 둘째,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쓸 거냐 말 거냐. 그다음 셋째, 그러면 쓰면 얼만큼 쓸 거냐.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투자자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첫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있어서 어떤 오너가 지 돈 쓰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리스크 부담하는 거니까.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근데 재정을 그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동인도 회사 이런 거 하면서 과감하게 썼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왕이니까. 저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있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5년에 한 왕이니까. 번씩 권력을 바꾸면서. 네, 왕은 그냥 그 나라가 망해도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같이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이 석유에다가 과연 써야 되냐. 이 석유 포스트 오일 시대인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반도체에 지원하자. 이게 제 생각이고. 아니 돈이 없어서 반도체에 지원 못한다고 한 몇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반도체 지원 못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니 전세 그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돈 없어서 지원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데다가 쓸 돈은 있냐. 그러면 이 돈은 석유 개발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도박성이 큰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박성 큰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시대가 이미 지나가는데 10년 동안 걸릴 텐데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10년 후에 석유값이 똥값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리스크가 커요. 그죠? 예, 심지어 이제 국제기구 이제 보고에 따르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석유 속에서 수용할 것이라면서 시추가 엄청 많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만큼 여기서, 네. 미래의 영역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죠. 불확실. 예.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래서 다 양보하더라도 일단 리스크를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석유 회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검증하자. 자기가 예. 진다라는 석유 회사가 나타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러면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이미 하겠다는 큰 회사도 철수한 마당에 아브레오 같이 돈 한 푼 안 넣고 그냥 옆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 믿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것이냐. 예.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랑 헷갈린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굴지의 석유 회사가 내가 이거 한 얼마 몇 조 투자하겠다라는 데가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요, 자기 리스크 부담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나타난다 하면요, 그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석유 어디 안 가잖아요. 우리 앞마당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냐. 그죠? 도박성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해도 이 석유가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안 해도 꼭 해야 되면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식히고 진짜 정해야 차분해져라. 되면, 예. 정해야 되면 머리 좀 식혔다가 국민적 신뢰를 좀 더 잘 받는 다음 대통령이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온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좀 신뢰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죠.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60%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28%만이 신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사안이고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그 70년대의 오일 쇼크 시대의 국민들하고 많이 달라졌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그죠? 그래서 석유가 이 시대 에너지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동과 남미와 그 산유국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그 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우리가 그 나라보다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더 많이 우리가 반도체를 더 많이 잘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미 그 70년대에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석유가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대통령보다 훨씬 국민들이 뛰어나다. 산업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왜 정말 이게 유망한 거면 왜 유망한 그렇게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기자들도 궁금해서 저번에 산업부 차관 이차관께서 브리핑 하실 때 물어봤는데요. 많이 입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입찰 지금 계약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네. 다만 이제 분명히 오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그럼 했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글쎄 생각도 좀 말이에요. 드는데요. 네. 굉장히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급했어요. 예.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히려 협상하는데도 더 저는 협상력에서 더 마이너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의 너무 패를 빨리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네요. 진짜 그 입질하는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괜히 이렇게 난리를 치므로써 우리가 더 아쉬운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별로 아쉽지 않게 보여야 그죠? 협상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왜 보였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은 석유 공사의 존속과 일부 그 관련자들의 노후 대책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배보다 배꼽에 너무 관심이 컸다.
조직의 전망에 훨씬 더 큰 이제 네, 관심이 있었던 그럼요. 석유공사의 오판으로 보인다. 그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 예.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가버린 그래서 석유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배가 산으로 가버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하고 유사하다. 4대강 사업이 처음에 내세운 것은 무슨 물 자원의 어떤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거였지만 실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 의도가 일부 있었겠지만 주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건설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조직보의 논리, 조직의 예. 어떤 조직 논리, 예. 존속 논리 이런 게 더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 배가 산으로 간 그래서 엄청난 국부가 쓸데없이 낭비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것을 지금 제가 이 동해 유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갔더라면 아마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게 뭐가 급하냐? 천천히 가면 되지.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영산강 정도부터 조금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시범 사업 정도 시작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다가 아니면 말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산강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조그맣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들, 투자자들 오는지 보고 그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보고 우리 영일만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죠? 차분하게 그냥 보면 될 걸 갖다가 난리를 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행정부의 어떤 그런 조직 논리는 항상 좀 입법부가 경제해줘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예산도 이제 시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더 절대 안 따져본다라는 됩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아주 단호하게 예. 절대 안 된다. 절대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마음 약해지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왕 석유공사도요. 무슨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요때 그리고 세계 대전 직후에 그 세계 열강들이 앞다투어서 그 어떤 저개발국 그러니까 제3세계의 자원을 일종의 수탈하던 우리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일종의 그런 제국주의식의 어떤 그런 그 자원 개발 그 툴들이었죠. 그런 어떤 개발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합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국주의적 개발 방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했죠. 그래서 이 석유 개발 회사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막강한 자본력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쉐브론도 그렇고 엑슨모빌도 그렇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영국, 미국계 회사들만 주로 대부분이 하고요.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미 쪽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다 미국의 자본을 받아서 해왔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이 축적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석유 개발이나 이런 광물 개발에 경험과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후발주자 중에서 이런 데 뛰어들어서 나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들은 어디가 있냐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의 자본력과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자본력과 우리가 공산당의 어떤 국가적인 그 어떤 서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지금 이제 뛰어들어서 초기 진입 비용을 다 들여서 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된다. 안 이야기를 돼. 해주신 건데. 지금 예. 그 노하우도 없이 뛰어들어서 자본력 우리가 밀어붙여서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이 안 돼요. 그건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요. 주하원 기자는 이제 계속 관련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후속 취재 뭐 할 거냐. 이거야말로 이제 저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명 경쟁 입찰을 했다고 했거든요. 지명 경쟁 입찰할 때는 입찰 과정에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뭔지 각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지, 그러니까 열람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액트지오를 왜 선정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MBC에서 보도한 거 보면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총 3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액트지오 말고 2개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2개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액트지오를 뽑은 평가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질의를 넘겨놨고 답변이 오면 잘 취재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도로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업 기밀이지만 주한 기자는 비공개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비공개했지만 자료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현주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번 주에 또 다른 현안이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네. 권익위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페이스북에도 이제 오늘 올려주신 걸 제가 봐서 제가 저 분노의 글을 막 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짧지만 잠깐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권익위 결정에 예상하셨나요? 예상 못했죠. 그걸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냥 계속 세워라 가거나 미루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 이제 짐작은 했지만 설마 하니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간 사이에 그죠? 이렇게 마치 날치기 하듯이 날치기 네, 하듯이 정말 창피하게. 예. 저는 권익위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권익위 하면 김영란법으로 상징되는 기관이잖아요. 부패 방지 기관이죠. 그죠. 전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면 기억나시죠? 캔커피. 그 김영란법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도 김영란법이 있었죠. 통과될 때 다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웠잖아요. 언젠가 저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면 특히 공직자들은요. 나도 혹시 부패 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3만 원, 5만 원 그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조심하면서 캔커피 하나도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주는 또는 이제 아이들이 주는 선물 하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자영업자들, 그 외식업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너무 낮다. 막 그러면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데모하고 올라와 상경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축산인들, 농민들, 어민들이 이렇게 하면 추석 때 뭐 선물 선물 이렇게 싸게 하면 누가 사과 한 상자에 3만 원 다 넘고 5만 원 다 넘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상경해서 투쟁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어리석은 거였어. 왜 싸우고 난리가 났지? 왜 그때 논쟁하고 난리 났었지? 도대체 우리는 바보들이었나?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였지? 도대체 이 여사는 300만 원짜리 팬드백도 명품백도 끄덕도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까진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서로 싸웠을까? 그리고 막 울고 물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처벌받고 불이익당하고 사표 쓰고
망신 당하고 그죠? 퇴직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썼어요. 권익위는 말이지 이때까지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파면시키고 망신 주고 그동안 피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라. 앞선 사례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켜라. 예.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냐. 아니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리고 석고대죄라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김영란법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앞으로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김영란 나와서 얘기해라. 입장 발표해라. 김영란 전 대법관도 입장을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다. 얘기해야지. 김영란 씨 나와서 입장 발표하세요. 그리고 그때 그 같이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누구죠? 김용태 의원. 나 다 기억해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그때요. 이거 너무 심한 거야.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농어민들하고 사장님들 식당 사장님들 다 힘들 텐데 그럴 때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이까짓 거 나라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 다 그거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못 참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입장 발표하세요라고 제가 썼거든요. 김영란 씨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 발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란 씨. 그때 국민의힘 분들 아니셨나요? 그때? 이거 하셨던 분들 그때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나요? 결과적으로는 뭐 여야가 같이 이제 법을 통과시켰던 그렇지만, 모양새이긴 물론 한데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보수정부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물론 야당도 같이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특검 물론 우리 당이 지금 특검 얘기하고 있죠. 그건 이제 우리 정치적인 얘기고요. 그 이전에 평범한 국민들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김영란 씨가 그때 했던 얘기랑 이런 게 전부 다 완전히 사기였어. 이런 거지. 우리만 다 당했어. 우리만 바보 같은 우리들이었어. 전부 다 우리만 다 당하고 우리만 상경해서 투쟁하다가 전부 다 얻어 터지고 우리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망신 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 공직자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거요 정말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최재형 목사가 이제 가방을 건넨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번 권익위 결정을 보고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더 국민들이 많이 아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어가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정한다면 8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안 되겠죠. 아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 저는 큰 기대 안 해요. 네, 사실.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 3석에서 5석 정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좀 그래도 입장을 이제 다르게 하실. 네, 뭐 한 3석에서 5석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8석까지 과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되려면요 오히려 이게 역설적인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여당이 분열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 너무 똘똘 뭉쳐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좀 분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다른 기조. 네. 오히려 저는 다른 분이 좀 되면 분열이 그런가요? 예. 한동훈보다 지금 누구 나온다고 그랬죠? 아직 이제 네. 출마 선언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되면 모르겠는데 한동훈 아닌 것 위원장, 같다. 예.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말도 꽤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둘이는 사이가 나쁘죠. 그런데 생각은 뭐 그다지 특별히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검사 투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예. 큰 틀에서 그런 점에서 뭐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 뭐 무슨 개혁적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정권의 어떤 존속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의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여사에 집중돼 있는 문제 또는 우리 권력투쟁과 조금 더 밀접하게 집중돼 있는 문제고요. 사실 그 이전에 일종의 이제 시중의 대중들은 내가 당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뭐지? 나는 이렇게 됐는데 공정하지 않다. 예. 그 공정과 상식 네가 생각해도 우습지 않냐? 이런 거지. 응? 그 업보가 너는 그 업보를 정말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을 떠나서. 예. 댓글창에 이현주 화이팅 최고위 가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잘 활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되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써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나요? 8월로 이제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있긴 하죠. 네. 갑자기. 예, 댓글창에 응원이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슬슬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제 두 분의 좀 마무리 멘트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님, 주한 기자 누가 먼저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한 기자 제가 먼저 먼저 할까요? 예. 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출세해서 유튜브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더욱더 많이 나오셔야 앞으로 됩니다. 또 정진해서 또 이제 좋은 기사 써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여튼 네. 싸우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요즘에 분한 일이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더운데 정말 더워 죽겠죠. 그죠? 네. 근데 좀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또 싸우고요. 또 싸우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좀 힘도 좀 보태주세요. 네. 아까 또 전대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또 잘 고민하겠고요. 근데 또 급하게 또 네, 도와주실 보좌진 분들이 굉장히 열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디가 보이게 예,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보좌진 분들이 네. 이제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이제 네. 이야기해달라고 이게 의원님한테 이야기했다고 2024년 하더라고요. 4월 예. 10일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총선을 상징해서 만든 그 번호인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힘 좀 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또 열심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4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